2016년도 4분기 10월 달부터 12월 달이 강좌. 저희 중부센터는 103기라고 합니다. 이번 기수가. 예, 내년도에 이제 104기가 들어가고요. 중부센터가 좀 됐죠. 다른 센터에 비해서. 뭐 서부센터 같은 경우는 좀 70 몇 기가 들어가고, 남부센터가 서울에서 제일 오래됐어요. 복산동에 있는. 센터마다 특징들이 있는데, 중부센터가 가장 뭐라 할까, 센터마다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가장 엘리트가 모인다.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주관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예. 중부센터는 그렇게 얘기해요. 또 서부에 가면 또 서부센터 사람들이, 교육생분들이 가장 엘리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엘리트들하고 공부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도 공부해 주시고요. 본 수업은 3개월 동안 진행하는데요. 아까 제 홈페이지는 잠깐 알려드렸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공부방에 가시면은 볼까요? 자, 제 홈페이지 와서 초기 화면에서 쭉 내려가시면은 여기 이제 제 계좌번호 있으니까 계좌번호 송금하시면 되고요. 저 상단에 빨간 글자로 공부방이 있고요. 옛날 공부방도 있습니다. 이제 10월 달 이전에 수업했던 내용들은 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2016년 판으로 과정별로 강의를 해놓은 건 있습니다. 이 책으로. 근데 이건 2017년 판이고요. 작년도 판으로 제가 수업을 해놓은 건 다 있는데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공부방에는 현 기수 때 공부하는 내용이 들어올 거고, 공지사항 5번째 우리 필기 실기 대비하는 수업이 있을 거고요. 가셔서 제일 긴 거 링크, 요것이 실습 파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실습할 때는 제가 실습 파일에 관련된 얘기 따로 말씀을 해 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필기책 우리 지금 총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실기책 두 가지로 수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차별로 수업을 쭉 진행하는데, 오늘은 필기만 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목요일날은 이제 필기 실기 다 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필기만 하는데, 수업 내용은 이렇게 될 겁니다. 필기 1시간 정도 하고요. 1시간 반 정도 하고, 실기를 1시간 정도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필기 1시간 반, 실기 1시간. 필기를 1시간 3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실기를 1시간 정도 할 거예요. 2시간 반 정도 수업을 하는데, 실기는 왜 하는 거냐면은 필기 시험에 엑셀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기 시험 대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겸해서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주, 그 다음에 3주, 2주 이렇게 나눠서 수업하는데, 요거는 이제 기초 수업하고, 요거는 필기 시험 대비, 그 다음에 나머지 2주 차는 실기 시험 대비 해가지고 12주간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근데 이제 기초 수업을 쭉 따라서 잘 하시다가 중간에 결석을 가끔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일이 생기시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실기 시험에 관련된 내용도 우리 필기 공부할 때 한다 그랬잖아요. 실기 공부할 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실기 수업할 때 복습을 그때그때 해주셔야 되는데 못하게 되면은 이제 벅찬 거죠. 수업량이 이제 복습할 양이 늘어나니까 벅차가지고요. 이 마지막 5주 차서부터는 안 나오시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안타깝죠.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교재는 필기책하고 실기책하고 나눠져 있는데, 이 필기에는 요약하고 글자가 왜 이래 오늘? 요약하고 이제 관연도 문제 풀이가 필기에 들어있고, 실기는 기본 과정하고 그 다음에 관연도 문제 풀이로 이렇게 책이 나온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기책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이 기초 과정이고요. 중간에 모의고사 나오고, 그 다음에 부록으로 얇은 책자가 나와 있어요. 부록으로 얇은 책자가 하나 들어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얇은 책자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제 함수와 그 다음에 관연도 문제만 쭉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마다 이 책까지 오세요, 저 책까지 오세요 말씀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우리 필기책을 보시면은 필기책이 핵심 요약 플러스 기출문제 플러스 모의고사라고 되어 있는데, 예, 제목이 신화공이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예. 영진출판사는 이기적인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기막힌 적중률 뭐 이렇게 얘기해서 말을 만들어내죠. 예, 신화공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 앞에 타이틀이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거는 일체 설명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것만 공부하시면 시험은 다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역으로 또 얘기한다면. 그런데 이제 자격증 과정에서는 실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컴말 자격증을 따고 나서 실무 업무에서는 어떻게 엑셀을 적용하는지를 설명하려면 한 1년 넘게 배워야 되죠. 그래서 그런 거는 차후에 여러분들이 따로 배우시면 되겠고, 우리 필기책을 한번 넘겨볼게요. 한 장 넘기시면은 이제 뭐 판권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구성 미리 보기라고 돼 있고, 목차가 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넘겨보시면은 이제 시험 접수하는 과정이 나와 있죠. 우리 시험 접수해 가는 건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아직은요. 어느 정도 학습하고 나면 제가 알려드릴 테고, 정기 시험이 있고 상설 시험이 있습니다. 정기 시험은 1년에 3번 종이로 시험 보는 거고요. OMR 답안지에다가. 상시 시험은 1년 아무 때나 가서 보실 수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시험이 있어요. 남대문에 있는 상설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시험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 일주일 후에 접수가 가능한 거죠. 일주일 후 거를 내일 봐야지 이거는 안 되고요. 오늘 접수가 들어가면은 한 5일에서 일주일 후 거를 접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 다음 주 시험 볼래, 그래서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10시에, 아침 10시에 합격자 발표가 바로 떠요. 편하죠. 그 다음에 필기시험 접수에 관한 내용 거기 나와 있고, 실기시험은 어떻게 접수를 하고, 뭐 자격증 신청은 어떻게 하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되고요. 책에 있는 대로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책에 보면은 안경 쓴 남자분이 하나 있죠? 머리 장발로. 이분이 책 저자예요. 강윤석 선생이라고 하는 분인데, 예, 사진하고 실물하고 다릅니다. 저는 사진이나 실물이랑 똑같습니다. 그 사진은 좀 젊었을 때 사진이라서, 지금은 좀 더 늙어가지고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좀 많이 늙었습니다. 노느라고. 근데 이 강윤석 선생의 강좌도 여러분이 무료로 다 들으실 수 있어요. 우리 책에 다 있으니까는 연결이. 또 넘기시면은 이제 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OT 때 말씀드렸던 뭐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몇 학점을 인정을 받고, 컴말 2급은 6학점이고 워드는 4학점이고 뭐 이런 말들이 나올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은 학점은행제에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쭉 넘기셔서 어디로 넘기시냐면은 교재 20쪽, 이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하고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를 구매를 하셨으니까 신화공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신화공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신화공.co.kr 들어가시면은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하시면은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구매했고 예전에, 그래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한테 이거를, 여러분이 만약에 이 교재를 구매를 안 하셨으면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저작권 위반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보시는 거라서 제가 하는 거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2017년 판은 다시 받아오면 돼요. 받아서 올려놓을 거니까는요. 우리 책하고 약간 순서가 다를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먼저 책에 보면은 이렇게 윈도우의 특징이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고요. 쭉 넘기시면은 뭐 파일 시스템이 뭐고, 뭐 부팅 메뉴가 뭐고, 바로가기가 뭐고, 이런 말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크게 필기시험은 컴퓨터 일반에 관한 거 하나 나오고요. 엑셀 일반에 관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엑셀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실기 시험하고 다르게, 실기 시험에는 이렇게 하시오라고 하면 되는데 문제를 내주고, 필기 시험에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느냐를 묻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제 내용을 보시다 보면 난 처음 보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컴퓨터 일반도. 우리 컴퓨터 일반은 윈도우에 관련된 기능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말고 컴퓨터 전반적인 거. 그래서 뭐 입력 장치가 뭐가 있고, 저장 장치가 뭐가 있고, 컴퓨터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이제 컴퓨터 범죄, 윤리, 이런 것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한번 보실래요? 최신 윈도우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출제 범위에도 있지만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요 상단에 보시면 과거의 시험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인쇄물 보시면은요, 저기 여러분들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2016년 2회 시험에 나왔다고 나와 있죠. 그 전까지는 2011년 3회 시험에 나왔다고 여기 써 있었는데 앞에 하나 더 붙었네요. 2016년 2회 시험이 나왔어요. 바로 직전 시험입니다. 이번에 3회 시험 접수 들어가는데 2회 시험이 벌써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도 내가 알아야 되나? 근데 이 중에는 여러분이 맞아, 나 이거 알아 하시는 것도 있고요. 난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그냥 막 시험 전에 달달달 외우려면 어려우니까 수시로 보세요. 수시로. 이게 재밌는 책은 아니지만 수시로 보세요. 여러분들 수시로 보시면서 이것도 보시고 저것도 보시고 보시다 보면 뭐 그래 또 따라서 해보시고 그러면 머릿속에 남아요.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안 남는데 해보시면 좀 남을 수 있어요.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고, 저 역시도 자격증을 아까 많이 땄다 그랬지 않습니까? 취득을 했는데 그런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이런 이론적인 거를 배워야 시험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학습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컨트롤 A가 뭐다? 우리 다 알죠? 컨트롤 A가 뭡니까? 전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도 컨트롤 A가 전체 선택이라는 걸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뭐 컨트롤 B가 뭐다, 컨트롤 C가 뭐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씩 배워 나가시면은 자격증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 컴퓨터를 생활할 때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최신 윈도우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그럼 최신 윈도우는 뭐냐? 윈도우 7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XP 기반이 아니라 윈도우 7을 기반으로 합니다. 근데 윈도우 7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홈 프리미엄 가정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버전이 있고요. 얼티밋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라 그래서 기업형 버전이 있어요. 근데 기업형 버전은 어차피 기업에서 쓰는 거니까 빼고, 뭐 프로페셔널 버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홈 버전, 가정용 버전을 가지고 시험에 출제를 하기 때문에 홈 버전 말고 프로페셔널 버전이나 얼티밋 버전은 더 상세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쉬운 것만 내겠다 이거죠. 보편적인 거. 쉽게 말하면 집안에 살림 도구들이 있잖아요. 가스레인지. 그럼 가스레인지는 왼쪽으로 드르륵 하면은 켜지고, 오른쪽으로 하면 그 다음에 밸브를 잠그면 되고, 가스의 안전 점검을 위해서 비누 거품을 내 가지고 점검을 해라. 우리 이거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따르르 누르면 켜지는 것도 있죠. 그 이제 뒤편에 가보면 건전지가 들어 있습니다. 건전지에 의해서 자동 점화가 되게끔 버튼을 누르면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건전지를 이렇게 교체하면 된다라는 정도. 가스 배관을 어떻게 내가 직접 설치를 하고 이런 걸 시험에 낸다는 게 아니라 가스레인지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를 시험에 내는 것.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윈도우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는데 윈도우에 대한 세부적인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걸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간혹 좀 세밀하게 들어가는 것도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거는 한두 문제 정도, 많아봤자 한두 문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윈도우즈 특징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전에는요 모든 명령을 다 키보드로 했었어요. 키보드로 눌러가지고 입력을 하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과거에는 이런 화면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시커먼 화면이요. 컴퓨터 전원을 켜면 시커먼 화면이 나오고 흰 글자로만 나왔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 아래 무슨 폴더가 있으면, 무슨 파일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명령을 걸어야 돼요. dir, 그러니까 내용을 봐라, 목록을 봐라 하는 명령을 걸고요. 지금 시간을 보고 싶으면 time이라고 치면은 현재 시간이 나오고요. 데이터라고 치면은 날짜가 나오고요. 화면이 지저분하니까 화면을 청소해라 그래서 cls, clear the screen, 화면을 청소해라는 명령을 줘서 화면을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HNC라는 폴더가 있어요. HNC, 한글 앤 컴퓨터, 한글과 컴퓨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cd HNC CTT20, HNC TT20이라는 거는 여기 있네요. 여기 HNC TT20, 이게 한컴 타자예요. 그 한컴 타자라는 폴더로 가서, 거기 가서 HNC TT라는 한컴 타자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이때 비로소 타자 연습이 나오는 거였죠. 이렇게 모든 명령을 다 키보드로 명령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무슨 명령을 걸고 전원을 끄면, 그렇게 해서 이제 컴퓨터를 끄고 켜고 이러는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도스 시절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윈도우라는 환경으로 바뀌었는데, 그 윈도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마우스를 가지고 클릭 하더라. 직접 키보드로 명령을 쓰는 게 아니라 마우스로 어떤 아이콘, 이미지화 되어 있는 거를 클릭을 하거나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더라 하는 거죠. 이거를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 환경이라고 불러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시험에는 GUI만 나오진 않고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대충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선저명. 선저명 이전에는 비선저명이라고 있었어요. 비선저명. 컴퓨터는 자원이 있어요. 자원. 컴퓨터에 자원이 뭐가 있을까요? 프린터기도 자원이 되고요. 저장 장치도 자원이 되고요. CPU, 메모리 이런 것들,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메모리 공간들 있잖아요. 이런 컴퓨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자원이라 그래. 키보드, 마우스 이런 걸. 그럼 우리가 작업을 하죠.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런 작업을 걸면은, 예를 들어 한글 2007을 실행한다고 쳐보세요. 한글 2007을 실행을 해서 내가 키보드로 입력을 하죠. 그리고 저장 명령을 걸죠. 그리고 인쇄 명령을 거는데, 이 프린터기가 엑셀에서 지금 인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엑셀에서 인쇄가 끝나야 아래 한글에서 인쇄 명령이 걸리는 게 작업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보니까 엑셀이 끝났어. 100페이지 인쇄하라 해서 100페이지 다 인쇄가 됐는데, 컴퓨터에는 뭐라고 떠 있냐면 엑셀이 프린터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라고 써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는 엑셀은 작업이 끝난 거야.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컴퓨터 화면 안에는 엑셀이 지금 계속 인쇄 중에 있어요 라고 돼 있으면, 저걸 어떻게 종료를 시켜야 아래 한글도 인쇄가 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지. 예를 들면 좀 식당에 갔는데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일행은 4명이거든. 저 사람이 빨리 먹고 나가야 4명이 가서 앉아서 밥을 먹는데, 보통 한 20분이면 밥을 먹을 것 같은데 2시간이 지나도 밥을 안 먹고 계속 민기적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서비스 업종이니까 뭐 나가라고 쫓아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어떨까? 손님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손님 입장에서는 저 인간 빨리 나가면 좋을 텐데, 거기 선생님 식사 다 하셨으면 좀 일어나 주시면 저희들도 지금 단체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럼 뭐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든지, 아니면 당신이 뭔데 아직 나 밥 먹고 있는데 왜 그래? 또 싸울 수도 있고 뭐 이러겠죠.
근데 컴퓨터라는 세상에서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밥을 먹을 땐 무조건 20분 내로 먹어라. 못 먹었으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딴 사람이 와서 밥을 먹고 그 사람 밥 먹고 나가면 그때 네가 마저 와서 밥을 먹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법이 선저명과 비선저명이 있는데, 비선저명은 싸우는 거야, 손님끼리. A라는 손님이 와서 이거를 사용 중에 있는데 B라는 손님도 이걸 사용해야 돼. 그러면 서로 싸워. 그래서 이긴 놈이 거기서 사용하는 거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됐죠. 그래서 선저명이 바뀐 거예요. 선저명은 뭐냐면 거기에 있는 주인이 이제 뭐라고 할까? 중재를 해줘야죠. 중재를 해주는 거지. 그러면 손님, 저기 1인 식탁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 식사를 하시면 어떨까요? 1인 식탁 가서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4인 식탁이니까. 그럼 1인 식탁에 그 사람이 가고 4인 식탁 자리에 4명이 와서 식사를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중재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운영체제, 설명을 볼게요. 각 CPU를 사용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얘는 10초, 얘도 10초. 근데 10초 만에 안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비켜놔라 이거야. 비켜놔라. 비켜나고 다른 작업이 10초를 사용하고 나가면 또 다른 작업이 와서 또 작업을 하고 나서 나가면 비어있을 때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럼 비어있을 때 네가 해라 이거지. 비어있을 때 네가 해라. 과거에는 프로그램끼리 싸우다가 이제는 운영체제, 윈도우가 중재를 하겠다. 강제 종료를 해서 원활히 다 돌아가게끔 하겠다 라는 내용인데, 제 설명이 더 어렵죠. 예. 자,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을 아셔야 돼요. 멀티태스킹은 뭐냐면 과거에는 한 놈이 들어오면 죽을 때까지 혼자 쓰는 거예요. 근데 멀티태스킹은 뭐냐면 하나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여러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누구는 이리로 가야 되고 누구는 저쪽으로 가야 되고 서로 꼬이는 게 없이 잘 돌아갔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다가 충돌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에서 자동차가, 차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서로 충돌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전에는 차들끼리 싸웠다는데 지금은 누가 한다? 교통경찰이 와서 처리해준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저명 멀티태스킹을 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렵다 보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꼭 알고는 계셔야 돼요. 선저명이다 하는 거. 플러그 앤 플레이, PMP? 줄여서 플래그 앤 플레이니까 PMP라고 줄여서 쓰는데 이게 뭘까요? 플러그, 꽂으면 플레이, 작동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USB 메모리 있으시죠? USB 메모리를 꽂으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가 알아서 USB 메모리가 들어왔네 인식해 주죠. 이거를 PMP라 그래요. 또 하나 뒷부분에서 배우겠지만 핫 플러그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핫 플러그인. 다른 말로 핫 스와핑. 핫 스와핑이라고 하고 핫 플러그인이라고도 부르는데,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기기를 결합하고 분리할 수 있는 것. 일반 컴퓨터 안에 회로들은요, 컴퓨터 부품들은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결합을 하고 분리를 해야 돼요.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기기를 결합하면 문제가 됩니다. 회로가 타거나 그러기도 해요. 고장이 나기도 하고요. 근데 USB 메모리나 외장 하드나 이런 것들은, 프린터기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결합을 하면 인식이 되고 또 분리를 하면 인식이 삭제되고 그러잖아요. 이걸 핫 플러그인 기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당연히 핫 플러그인은 플러그 앤 플레이가 다 되겠죠. 근데 OLE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오브젝트 개체라 그래. 개체, 링킹, 연결, and embedding, 포함. 여러분이 이력서 만들어 보셨나요? 아니면 한글 2007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그림을 가져오신 적이 있었나요? 이력서에 보면 사진을 집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서를 작성할 땐 글자 위주로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글자 말고 거기에 차트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표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림을 불러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림을 단지 그림 자체는 내 컴퓨터 안에 있는 내 그림 폴더에 있고 그림만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림만 연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삽입은 뭐냐면 그 그림, 내 이력서 사진이
아예 내 아래 한글 문서 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우리 시험에서도 엑셀 커말 자격증 시험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도형을 그려라 이럴 수 있어요. 도형은 기본적인 기능이 아니에요. 외부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도형이라는 개체를 불러와야 돼요. 그 개체. 그 개체를 연결만 할 거냐, 아니면 삽입도 가능하게 할 거냐, 이런 거예요. 근데 엑셀에 있는 도형 기능은 그냥 엑셀에서 자동으로 넘겨주는 기능이다 보니까는 다른 집에 엑셀만 있으면 도형은 내가 그린 도형이 다른 사람 컴퓨터에서도 보여요. 그런데 아리안글 같은 경우는 예외가 좀 있는데 이력서에다 사진을 집어넣었어요. 사진을 집어넣는데 그 사진이 내 컴퓨터에는 보이지만 내가 어느 회사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사에서 인사 담당자가 열었더니 그 사람 사진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삽입을 해야 되는데 연결만 해서 그런 거예요. 연결을 해놓으면 내 컴퓨터에서는 보이지만 상대편 컴퓨터에서는 내 사진이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삽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문서 안에 내 사진이 아예 포함돼서 가는 거죠. 그래야 인사 담당자가 이 사람 얼굴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OL이라는 기능이 윈도우에 엄청난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파일의 이름을 길게 쓸 수 있어요. 과거에는 11자, 최대 11자까지 쓸 수 있었는데 이제 NTFS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255자까지 이름을 길게 쓸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니코드 문자를 지원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유니코드는 뭐냐면 2000년에 만들어졌어요. 2000년에 만들어졌는데 무슨 기능이냐면 전 세계 모든 컴퓨터에 어느 나라 말이든 다 표현이 가능하게끔 지원을 하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글 윈도우상에서 영어는 보이죠. 일본어가 안 보였단 말이에요. 중국어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일본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야후재팬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일본 말이 깨져서 나오는 거예요. 일본어를 보여라 하는 프로그램을 깔아줘야 일본 말이 보이고, 또 중국어 사이트에 들어가면 중국말이 깨져서 나오는데 중국어 프로그램을 깔아줘야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도 그 나라 말이 내가 읽지를 못해서 그런 거지 다 보인다. 안 깨지고. 그게 유니코드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어 입력이 가능하고 중국어 입력이 가능하고 독일어, 불어, 프랑스어 말이 다 입력이 가능하다. 티벳 글자도 입력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유니코드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2000년에 만들어진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화폐 단위, 그 다음에 슬래시, 콜론, 별표, 물음표, 뭐 따옴표, 그 다음에 부등호. 이건 버티컬 바라 그래요. 버티컬 바 어디 있습니까? 엔터 위에 보면은 화폐 단위 보이시죠? 엔터 위에 거기 보면 선이 세로 이렇게 길게 내려가 있잖아요. 그게 요거죠.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요렇게. 책에는 우리 화면 키보드에는 두 개로 분리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분리가 되던 하나든 간에 이걸 우리는 버티컬 바라고 부른다. 세로로 되어 있는 작대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플러그 앤 플레이에 관한 시험이 나왔네요. 플러그 앤 플레이 2016년 2회 지난 시험 때에 하나 더 나왔었는데 도대체 무슨 시험이 나왔는가 볼까요? 새로운 장치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감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새로운 장치를 설정하는 수동적으로 세팅만 시켜주면 세팅만 뭐뭐만 그랬네. 뭐뭐만이라는 말은 별로 안 좋은 건데 윈도우에서 여러 개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기능. 이건 뭐죠? 아까 여기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이 있는데 멀티태스킹
엑셀도 실행하고 파워포인트도 실행하고 인터넷도 실행하고 하는 거. 멀티태스킹. 네 번째, 도스 시스템보다 수행 속도 저해시키는 윈도우의 프로그램 수행. 저해시킨다는 말이 좀 그렇죠. 저해시킨다는 말은 안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저해시키는 기능을 물어볼까? 향상시키는 기능을 물어보는 것도 좀 그런데 저해시키는 기능을 물어보진 않겠죠. 답은 뭐가 되죠? 1번이 되나요? 그 다음 윈도우 7에 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2008년 2회, 2005년 4회 때 나왔는데 멀티태스킹 기법을 통해서 각 프로그램 시간을 적절히 배분한다. 멀티스레드 기법을 통해서. 멀티스레드라는 말은 모르겠는데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으니까 잘못 수행된 프로그램은 강제로 종료시켜서 다른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비선저명? 뭐 아니죠. 선저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네 번째가 맞는 말이네요. 이게 틀린 말이에요. 예. 멀티스레드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 CPU 안에 CPU가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이고 사람으로 말하면 뭐예요? 심장 있잖아요. 코어. 심장의 역할을 해주는데 요즘 멀티코어 이런 거 들어보죠. 듀얼코어, 쿼드코어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동차로 말하면 2기통, 4기통 엔진 뭐 이런 건데 스레드는 이 CPU 하나당 스레드가 하나씩 붙어요. 근데 스레드가 두 개씩 붙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일하는 일꾼이 한 팔로 일을 할 거냐 양팔로 일을 할 거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팔로 일하는 것보다 양팔로 일하면 일이 잘 되겠죠. 힘이 더 좋겠죠. 그래서 스레드라는 기법을 사용하긴 합니다. 우리 윈도우 상에서. 근데 하여튼 스레드가 뭔지는 잘 몰라도 그러니까 1번은 설명을 안 드렸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고민하지 마시고 나머지 보기를 보시면 돼요. 그 중에 뭔가가 딱 나오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알고 시험을 보는 경우가 제일 좋은데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공부는 한 70% 정도만 하셔도 돼요. 그럼 나머지 30%는 맞춰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50%만 학습하시면 안 돼요. 50%만 학습하시면 반만 찍을 수 있단 말이에요. 70% 이상은 학습을 해 놓으셔야 찍더라도 좀 수월하게 찍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윈도우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윈도우 7에 있는 기능이 뭐가 있는가 한번 좀 볼게요. 라이브러리라는 말이 있어요. 라이브러리 한번 볼게요. 왼쪽에 가시면 내 컴퓨터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라이브러리라는 말이 있어요. 라이브러리. 옛날에는 내 문서, 내 비디오, 내 사진 이렇게 있었어요. 폴더가 어디 있냐면은요, 여기 내 사진, 내 문서, 내 비디오, 뭐 내 음악 이렇게 폴더가 나눠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변했냐면은 라이브러리라는 거 안에 문서라는 게 생겼어요. 문서. 근데 라이브러리에 가면 문서가 내 문서랑 이 문서랑은 다른 거예요. 여기 문서랑 여기 내 문서랑 가보면 사실은 보이는 거는 똑같이 보일 수는 있어요. 똑같이 볼 수 있는데 내 문서를 라이브러리 문서에 가보면 내 문서하고 공용 문서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비디오라는 폴더를 가보면 내 비디오도 있고 공용 비디오도 있어요. 그러나 내 비디오에 가면 아무것도 없죠. 근데 비디오라는 폴더에 가보면 비디오 샘플은 공용 비디오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사용하는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학습 자료가 있는데 이 학습 자료를 이 문서에다 넣고 싶어요. 이렇게 넣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문서 안에는 제가 수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한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죠. 끌고 가면은. 요거 한번 제가 넣어볼까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뭐가 하나 들어갔어요. 가보면
이게 잘못 들어갔네. 잠깐만요. 아까 우리 C 드라이브에 있는 건가요? 예, 길버 컴바니 2급도 만약에 이거를 라이브러리를 내가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라이브러리를 새로 만들 수 있어요. 라이브러리를 새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드는데 그냥 만들지 말고 여기 C 드라이브에 있는 길버 컴바니 2급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직접 만들어도 돼요. 여기다가 오른쪽 눌러서 새로 만들기 라이브러리 커말 2급 폴더를 만들면 돼요. 만들어 놓고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폴더를 포함시키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폴더를 쓸 거야 라고 하면은 이 폴더가 하나 들어와요. 일로.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라는 거를 굳이 여기만 가도 여기도 있잖아요. 바로 있으니까 커말 2급을 딱 누르는 순간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만들어 놨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대부분 내 문서를 가고 내 비디오를 가고 이 문서에 있는 거를 가지고 클릭만 하고 사용만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집에 가면 냉장고 있고 세탁기 있고 화장실 있고 있는데 별도로 무슨 공간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겠냐는 거야. 만들어 놓고 쓰면 좋은 건 아는데 귀찮은 거야. 그리고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라이브러리라는 기능이 분명히 만들어져서 좋아졌는데 잘 안 쓰다 보니까 몰라요. 이게 2007년이면 벌써 10년 됐지 않습니까? 1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를 잘 안 써요. 어디다 쓰냐면 즐겨찾기에다 써요. 이게 편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은 편할 수도 있어요. 약간은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 하여튼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홈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홈그룹이 있나요? 아, 여기 있네요. 홈그룹이. 홈그룹을 하시려면 여러분 댁에 공유기 있으시죠? 이거 와이파이 연결해주는 유무선 공유기 있잖아요. 이런 공유기를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프린터가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쓰는 컴퓨터에는 프린터기가 없으니까 인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 컴퓨터에 와서 인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네트워크로 연결하면 되죠. 홈그룹으로. 그러면 자녀들이 또 주방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다가 뭐 인쇄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인쇄 명령을 걸면 아빠 컴퓨터에 있는 프린터가 작동이 되게끔 한다든지 하는 거. 그런 거를 해준다든지.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고요. 또 자료를 서로 공유할 수도 있어요. 그런 기능이 있다더라 하는 거. 그 다음에 64비트 컴퓨터 이런 기능이 있어서 참 좋아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요 사실 64비트 컴퓨터입니다. 어떻게 확인이 되냐면요, 시작 버튼 누르고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 누르시면 돼요. 바탕화면에 가서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속성 가셔도 돼요. 여기에 이렇게 64비트 운영체제라고 떠요. 그렇죠? 64비트 운영체제라고 뜨죠? 바탕화면에 있는 내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 가셔도 되고, 시작 버튼 누르면 컴퓨터라는 아이콘이 있단 말이에요. 글자가.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속성 똑같은 거고요. 또는 제어판에 가서도 하셔도 돼요. 그러면 내 컴퓨터가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컴퓨터에 윈도우 깔려 있는지 아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대부분 회로가 64비트 처리를 할 수 있는 회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런데 윈도우가 64비트여야만이 64비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컴퓨터는 다 64비트 윈도우를 설치하면 좋으냐? 그건 아니에요. 이 안에 메모리라든지 성능이 떨어지면 64비트로 설치했을 때 더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컴퓨터 성능이 오래된 거, 성능이 안 좋고 기계가 오래된 컴퓨터는 64비트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32비트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 돌아가는 거고요. 성능이 좋은 컴퓨터, 요즘 새로 나오는 컴퓨터들은 100% 다 64비트로 설치해서 쓸 겁니다. 그럼 컴퓨터가 아주 잘 돌아가요. 그 다음에 이제 점프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프 목록.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인터넷 아이콘 있잖아요. 인터넷 아이콘이요. 밑에 인터넷 실행해 놓으셨잖아요.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럼 이런 것 뜰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뭐가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 이런 것들이 보여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점프 목록이에요. 점프 목록. 이 점프 목록을 통해서 내가 어디 잘 다니는지를 아예 고정시켜 놓을 수도 있어요. 또 시작 버튼 누르시면 여기도 있어요. 여기는 엑셀 2013으로 뭔가를 했었어요. 엑셀 2013으로 뭐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13으로 뭐를 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 이거를 내가 고정을 시키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고정됐다고 떠요. 그럼 얘는 항상 두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컴퓨터는 기억하는 그 개수가 있어요. 내 컴퓨터에다가 즐겨찾기를 해놓은 게 아닌 이상은, 자 보세요. 즐겨찾기를 해놓으면 언제든지 내가 다녀갈 수 있죠. 근데 즐겨찾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모르잖아요. 어디를 다녀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내가 어디를 다녔는지가 쭉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면 뭐 네이버가 떴는지 뭐가 떴는지 이런 게 보이나요? 예. 그 다음에 시작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이나요?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화살표 같은 걸 보시면은 이 작업했던 내용들이 보여요. 이렇게 작업했던 내용들이 보이는데 이런 작업했던 내용을 내가 고정을 해주면 고정됐다고 앞정이 찍혀요. 그럼 얘는 그 목록이 계속 고정돼서 남는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내가 내 머리는 딱 10개만 기억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에서 10가지를 기억시켰어요. 그럼 11번째 목록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 기억했던 게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내 컴퓨터가 딱 10개만 기억하게끔 돼 있으면 오로지 10가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11번째 들어온 데이터는 기억을 못해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기억했던 첫 번째가 사라지면서 11번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개를 기억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기억시켰던 게 중요한 건데 기억에서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걔를 고정시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단추 고정. 자, 우리 인터넷은 제가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화면 밑에 있어요. 시작 버튼 옆에 쭉 보면 아이콘이 몇 개 있잖아요. 뭐가 있었죠?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라는 거 있죠. 그 주황색에 하얀 삼각형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얘는 고정되어 있어요. 인터넷도 고정되어 있고요. 근데 메모장은 고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메모장을 닫으면은요, 메모장을 닫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장 안 하면 메모장이 사라져요. 밑에. 그럼 제가 메모장을 또 불러와야죠. 또 불러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귀찮으니까 여기다 어떻게 한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프로그램 작업 표시에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메모장을 닫았다 할지라도 메모장 아이콘이 항상 남아 있어요. 그럼 클릭하면 메모장이 바로 열리겠죠? 바로 열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다. 필요 없으면 제거할 수도 있고요. 윈도우 XP에서는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 빠른 실행 아이콘이라고 그랬어요. 빠른 실행 아이콘. 근데 지금의 명칭이 좀 바뀌었어요. 예. 그 다음에 에어로 전환, 에어로 스냅, 에어로 쉐이크, 에어로 피크, 에어로 기능이라는 거 있어요. 에어로. 자, 보세요. 제가 살짝 올려놓고 볼까요? 얘를 올려놓고 그냥 그대로 볼까요? 제가 조금 전에 인터넷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인터넷을 하려면 클릭해야 인터넷이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클릭하지 않고 마우스만 쓱 갖다 대보는 거예요. 갖다 댔더니 인터넷 창이 여러 개 보이죠? 여기 보이세요. 지금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뭐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인터넷을 제가 이만큼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밑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밑에 커마리 이거 제가 교환을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환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갖다 대면 밑에 떠요. 아, 뭐를 보고 있구나 이 사람이. 클릭하지 않고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다?
에어로 전환 3D 여기 써 있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메모장을요, 메모장을 하나 실행해 놨는데, 자 보세요. 메모장의 크기가 좀 작아요. 자, 이 메모장의 크기를 제가 조절을 하는데 갑자기 바탕화면이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얘를 다 클릭해서 최소화 버튼 눌러서 다 내려놓죠. 근데 내려놓지 않고도요, 보세요. 이 프로그램을요, 제목 표시라고 그래요. 얘를 마우스로 좌우로 흔들 겁니다. 좌우로 흔들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죠. 그리고 다시 좌우로 흔들면 어떻게 된다? 다시 올라와요. 그냥 인터넷 창은요, 인터넷 창은 전체 창이 아니라 일부 창으로 바꿔놓고 흔들면 다 스며들고 다시 좌우로 흔들면 올라와요. 그 기능이 뭐라고요? 에어로 쉐이크. 흔들어 주세요죠. 흔들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요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는 19인치 일반 모니터입니다. 와이드 모니터가 아니죠. 근데 요즘 와이드 모니터 많이 쓰시죠? 와이드 모니터는 해상도가 굉장히 넓어요. 높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보니까는 와이드 모니터 29인치 이런 걸 쓰는데 반반 나눠서 쓰거든요. 그럼 어떻게 반반 나눌까요? 제가 보세요. 자, 이 창을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창을 줄여요. 이렇게 줄이고, 얘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줄이고 L을 쓰죠. 그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어떤 창이든지 간에 이 창을 작업 제목 표시라고 아시겠죠? 저 윗줄, 이 윗줄을 마우스로 천장에다 드래그해서 끌고 올라가면요, 전체 창이 돼요. 자, 인터넷도요, 끌고 올라가면 천장에 갖다 붙으면, 마우스 포인터가 천장에 갖다 붙으면 전체 창이 되고요. 얘를 마우스로 잡아 당기면, 천장에 매달려 있는 애를 잡아 당기면 창이 옛날 창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그래 놓고 얘를 오른쪽이나 왼쪽 벽으로 끌고 갈 건데요. 오른쪽 벽으로 끌고 갈 때 어디가, 이 마우스 포인터가 오른쪽 벽에 딱 닿는 순간 오른쪽 절반, 그 다음에 얘를 끌고 왼쪽으로 가서 왼쪽 벽에 부닥치는 순간 왼쪽 절반, 반반으로 나눠져요. 그 와이드 모니터를 쓰니까 넓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반 오른쪽 반을 쓰자 이거지. 그래서 요 창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창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오른쪽은 네이버 보고 왼쪽은 다음 보고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창을 반반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니터를 2개 쓰시는 분들, 3개나 2개 쓰시는 분들은 제일 왼쪽, 제일 오른쪽에 있는 벽만 붙어요. 모니터를 2개 쓴다는 얘기는 모니터 화면이 2개라는 얘기인데, 모니터 화면이 2개라는 얘기인데, 오른쪽,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에 가야만이 그쪽에 반반 나와요. 즉 오른쪽 모니터도 하나 있고 왼쪽 모니터도 하나 있는데, 오른쪽 모니터에는 왼쪽에 반이 안 와요. 오른쪽 반만 간다는 얘기예요. 왼쪽 모니터는 왼쪽 벽으로만 가서 왼쪽 반만 되고, 그 모니터의 오른쪽에는 반이 안 와요. 이때는 키보드로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윈도우 로고 있죠. 윈도우 로고. 윈도우 로고 깃발 그림 있잖아요. 깃발 그림을 누르시고 오른쪽 가는 화살표 눌러보세요. 윈도우 로고 아시죠? 요거 깃발 그림이 왼쪽에 있는 거, 제 밑에 있는 거. 깃발 그림을 누르시고 오른쪽 가는 화살표 있잖아요. 키보드에. 걔를 누르면, 왼쪽 누르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고, 위로 누르면 위로 돼요. 그 내려가는 화살표 누르면 절반 내려갑니다. 윈 로고를 누르신 상태에서 키보드로 올라가고, 또는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화면의 사이즈가 알아서 크게, 이전 크기, 왼쪽 절반 오른쪽 절반 이렇게 바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윈도우에 있는 윈도우 7에 있는 기능이고요. 마우스로 했을 때 이렇게 절반 간다라는 거. 이게 무슨 기능이라고요? 에어로 스냅.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창을
여기도 절반 놓고 여기도 절반 놓고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저 뒤편에 어떻게 놓인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여기 제일 오른쪽 끝에 가보시면 날짜와 시간이 보이죠? 날짜와 시간이 보이는 그 오른쪽에 가보시면 뭐가 있냐면 세로로 약간 사각형이 보일 겁니다. 맑은 사각형이 보일 거예요. 여기다 마우스를 쓱 갖다 대기만 하면 바탕화면이 이렇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계산기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계산기는 되게 적잖아요. 이렇게. 근데 보시면 이렇게 계산기가 이렇게 보이면서 크기가 보이면서 투명이 돼요. 근데 누르시면 이제 얘가 다 최소화가 되는 거예요. 누르면 다시 나타나는데 클릭하지 않고도 바탕화면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게 무슨 기능이라고요? 에어로 피크 기능. 근데 에어로 기능이라는 말이 윈도우 XP에는 없었다가 이제 7으로 가면서 새로 생긴 기능인데, 이런 기능을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이런 거. 이것도 이제 신기하죠?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요. 윈도우 로고 있죠? 윈도우 로고 키를 누른 상태에서 탭 키를 눌러보세요. 탭 키. 그리고 로고 키는 띠 누르고 계시고 탭 키만 딱딱딱딱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런 게 보이나요? 누르면 이렇게 막 흘러내리지, 폭포처럼 흘러내리죠? 이거는 컴퓨터 다 돼요. 근데 이제 윈도우 7이 처음 탑재가 됐던 그 시절에 홈쇼핑에서는 이거를 보여줘요. 마치 이 컴퓨터가 이 기능이 되는 것처럼. 윈도우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런 창을 막 보여주면서 초보자들은 처음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우와, 저 컴퓨터 진짜 좋다. 아니죠, 다 되죠. 예,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에어로 기능이 되려면은요, 컴퓨터 성능이 좀 좋아야 돼요. 성능이 안 좋으면 불편합니다. 볼게요. 시작 버튼 누르시고 내 컴퓨터 아이콘이 여기 그림 있죠? 오른쪽 눌러서 속성, 아까 어떻게 들어온지 아시겠죠? 시작 버튼 누르면 컴퓨터라는 아이콘이 있다 그랬죠? 그림이나 글자. 오른쪽 눌러서 속성. 그럼 아까 윈도우가 64비트인지 어쩌고 저쩌고 건지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때 여기 체험 주소라고 있을 겁니다.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체험 주소. 이 체험 주소는 5가지가 나와요. CPU, 메모리, 그래픽 2가지와 하드디스크. 요거는 CPU고요. 이건 주기억 장치고, 이 하드디스크는 보조기억 장치예요. 그 다음에 그래픽 기능 2가지 해서 5가지를 보여주는데, 가장 작은 숫자가 1.0이고 가장 큰 숫자가 7.9예요 10.0 만점이 아니라 7.9 만점입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 윈도우 에어로에 대한 데스크탑 사양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픽 기능이 4.4면은 1.0에서 7.9 사이에 4.4면 중간은 되죠. 그리고 가장 성능이 안 좋은 게 3D 게임 그래픽 성능이 떨어져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그러니까 이 강의실 컴퓨터가는 게임하면 안 돼요. PC방에 있는 그런 게임 같은 건 안 돌아가는 거죠. 예, 그런 걸 하려면 별도의 장치를 달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아닐 거라면 뭐 포토샵도 가능하고 다 가능한 거죠. 근데 이 에어로 기능이 4.4고 3D 게임이 3.5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는 3.5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성능이 안 좋은 거로 표기를 해서. 1.0에서 어디까지라고요? 7.9까지. 근데 여기 그래픽의 에어로 기능이 중간치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그래픽 기능, 에어로 기능이 1.5, 뭐 2.0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어로 기능을 빼셔야 돼. 에어로 기능을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에어로 기능을 굳이 해놔봤자 그 컴퓨터는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에어로 기능을 안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안 하게 할 수만 있다, 안 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지 시험에 내지는 않아요. 그 다음
나오는 내용 또 볼게요. 자녀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요즘 가면 갈수록 그 인터넷에 관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죠. 예. 오늘 아침 방송 보면서 그 혼밥, 혼술, 혼영 이런 얘기 보셨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혼자 영화 보는 거.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아닌 거다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내가 오늘 뭐 먹었다는지를 꼭 찍어가지고 인증을 해가지고 카페나 이런 데다 올려야 된대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땐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내가 특별한 음식을 만난 거야. 그러면 증거로 이렇게 찍어서 자랑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SNS가 뭐랄까, 저도 SNS의 초기 멤버지만은 좀 잘못 진행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카톡 가지고 이 어린 학생들이 뭐 대화방에서 뭐 누구를 하나 이렇게 뭐 공격하는, 왕따를 시키거나, 사이버에서도 왕따를 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안 좋은 문화인데 이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이런 SNS에다가 내가 글을 써서 올렸는데 좋아요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야만 되는 거고, 적게 나오면 그게 잘못된 거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것도 경쟁심이 붙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이 사이버 문화에서는 여성분이 글을 올리면 좋아요가 많이 붙어요. 남자가 글을 올리잖아요. 그럼 좋아요가 안 붙습니다. 그런 건 있어요. 그리고 여자 얼굴이 공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노출이 좀 심한 옷을 입고 글을 올리면 좋아요가 많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문화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유명 인사가 글을 써도, 몰라, 유명 인사가 글을 쓰면 좋아요가 많이 올라가겠지만, 제가 아는 이찬실 씨도 글을 많이 쓰는데 좋아요가 몇 개 없더라고. 근데 아리따운 여인이 오늘 뭐 먹었어요? 좋아요가 엄청나게 많이 붙어요. 그거는 우리 청소년들이 잘못 배운 것 같아요. 글을 써서 좋아요가 많이 있으면 인기도를 측정한다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간에 자녀들이 컴퓨터를 너무 오래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도 우리 막내가 고2예요. 고2인데 이게 16세 게임을 해. 만으로 16세가 됐으니까 16세 게임을 하나? 근데 내용을 보면 무서워요. 사람을 죽이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막 총싸움 이런 거 있잖아. 칼싸움, 총싸움 하는데 막 총으로, 기관총으로 쏴가지고 막 적을 죽이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빠 저거 죽여, 뭐 같이 게임하다 보면 아빠 죽었어? 나도 죽었어. 대화가 좀 이상해요. 옆에서 애엄마가 그래. 둘 다 죽었냐고. 당연히 게임 속에서 죽은 건데 잘못 받아들이면 오해할 수 있죠. 그런 문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11살짜리가 18세 게임 등급을 하면 안 되죠. 선정적인 내용도 나올 수 있고 폭력적인 내용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한을 할 수 있는 게 자녀보호 기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녀보호 기능을 설정해 놓으면 애들이 집에서 안 해요. 딴 데 가서 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녀보호 기능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시험에 내지는 않아요. 자녀보호 기능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라고 있어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설치해 놨어요. 근데 누가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나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가만히 잘 사용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엉뚱한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불편하죠. 특히 어린 자녀들은 게임들을 막 설치하고 내가 설치해 놓은 걸 모르고 삭제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못하게 막아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계정을 만들어야 돼요. 계정. 사용자 계정은 관리자 계정, 그 다음에 손님 계정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뒤에 자세히 나올 겁니다. 계정에 관한 것도 나올 거예요. 가젯, 위젯 들어봤어요? 위젯? 우리 스마트폰에 위젯 있잖아요. 위젯은 뭡니까? 저 여기 음력 달력 깔아놨거든요. 근데 버튼을 눌러가지고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실행돼서 보여주는 거 있죠. 이렇게 오늘의 날씨, 그럼 오늘의 날씨를 딱 터치를 해가지고 오늘의 날씨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예 여기 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현재도 날씨가 마포구 20도래요. 나와. 아예 처음부터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는 위젯이라고 그러죠. 위젯. 이런 기능이 윈도우에서는 가젯이라 그래요.
자, 보여드릴게요. 가젯은 어디 있는지. 가젯은 바탕화면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에 가젯이라고 있어요. 바탕화면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밑에서 두 번째 가젯. 이 가젯을 실행하면은 CPU 측정기, 뭐 일정, 시계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없는 것들은 더 인터넷에서 가져오면 되는데,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윈도우 7 다음서부터 나온 윈도우 8이나 윈도우 10에는 가젯이 없어졌습니다. 왜? 안 쓰더라. 안 쓰더라. 그래서 위젯, 이 가젯에 관한 시험도 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우스 끌어다 놓으면은요, 여기 떠요. 이렇게. 현재 CPU는 얼마큼 사용하고 있고, 메모리는 얼마큼 사용하고 있고 하는 거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거 봐도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뭐 일정을 내가 가져오게 되면은 이게 달력이 보이고 하는데, 오늘이 10월 4일이라는 달력은 보이는데 이 달력은 밑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것도 안 쓰더라 이거지. 그래서 가젯이 나오긴 나왔지만은 이제 윈도우 7 이후서부터는 사라졌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캡처 도구. 캡처는 뭐냐면 화면의 일부분이나 화면의 전체를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을 캡처라 그래요. 근데 과거에는, 지금도 뭐 많은 캡처 프로그램이 있지만은 주로 이미지로 캡처를 하는데, 윈도우에 있는 캡처 도구는 HTML로도 캡처가 돼요. 홈페이지 문서로 만들 수 있어요. PNG, GIF, JPG 라는 파일로, 이미지 파일로도 저장할 수가 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프린트 스크린 키라고 있어요. 키보드 F12번 오른쪽에, F12번 오른쪽에 보면 PRT-SC라고 있죠? 보이시나요? 여러분 키가 몇 개가 있습니까? 우리 키보드에? 안 세보셨죠? 106개예요. 106개 중에 제일 아랫줄에 있는 윈도우 로고가 2개가 있고요. 그 누르면 시작이 나오는 거죠. 시작. 그 다음에 그 로고 오른쪽에 보면은 컨트롤하고 알트 사이에 줄 쳐져 있고 화살표 그려져 있는 저기 키 있나요? 걔가 뭐냐면은 바로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메뉴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메뉴가 바로가기 메뉴라고 하는데, 그를 부를 때 쓰는 기능이에요. 오늘 갑자기 마우스가 작동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키보드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기능을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윗줄에는 제일 왼쪽이 ESC, Escape라는 키가 있어요. Escape는 탈출하는 뜻이에요. 탈출. 내가 어떤 명령을 걸었는데 A 안 할 거야. 그럼 ESC. 근데 그 F1번서부터 F12번 오른쪽에 프린트 PRT-SC, 프린트 스크린이라고 하는 키가 하나 있고요. 걔랑 뭐가 또 있습니까? 시스템 리퀘스트라는 키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스크롤 락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퍼즈하고 브레이크가 있겠죠. 퍼즈는 뭐냐면 뭐가 막 움직일 때 퍼즈를 누르면 그 자리에서 멈춰요.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퍼즈를 누르면 이제 그게 컨트롤 브레이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잘 안 쓰죠?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록 보는 건데요. 이 목록을 어떻게 볼 거냐면요. 계속 넘어가죠. 계속 넘어가잖아요. 이때 제가 프린트 스크린 퍼즈 키를 누르면 멈춰요. 퍼즈 키를 누르면 멈추다가 컨트롤 퍼즈를 누르면 아예 중간에 끊겨지는 거예요. 명령이. 이제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퍼즈하고 브레이크 키는 윈도우상에서 잘 안 써요. 그 다음에 그 프린트 SC라고 되어 있는 거, PRT SC가 뭐냐면은 화면을 캡처하는 기능입니다. 얘를 누르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복사가 됐어요. 제가 지금 인터넷을 실행해 놓고 PRT SC를 딱 누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글 2007이나
뭐 엑셀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붙여넣기만 하면 볼게요. 자, 여기 와서 붙여넣기를 하면은요 이렇게 돼요. 제가 인터넷상에서 봤던 화면이 그대로 여기에 복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린 캡처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윈도우상에서 굳이 캡처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도 캡처는 가능합니다. 캡처 프로그램 쓰지 않고도 캡처는 가능한데 캡처 도구가 있어요. 특히 요거 나 요만큼만 캡처할 거야. 중간만. 이런 건 어려워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시작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에 가서 캡처 도구를 이용하면 나는 요만큼만 캡처할 거야. 요렇게 여기만 캡처가 된 거예요. 그 얘를 뭐 복사해 가서 누르고 뭐 안글이나 그림판에 가서 붙여넣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 그게 탁 붙는 거죠. 이렇게. 그럴 때 쓰는 거죠. 주로 우리 책 만드는 사람이 캡처 도구를 많이 써요. 근데 화면을 벗어난 건 캡처를 못해요. 화면을 벗어난 거 이거 이 화면 밑에 보면 뭐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본 화면은 여기만 봤잖아요. 근데 저 밑에도 있었잖아. 이 안 보이는 거 캡처를 못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를 캡처하려면 뭐 네이버 캡처 기능을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걸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스티커 메모, 포스트잇처럼 포스트잇 붙여놓는 것처럼 쓰는 겁니다. 근데 이 포스트잇 붙이는 스티커 메모 기능이 불편한 게 뭐냐면 이 컴퓨터에다 그 메모를 넣는 건 좋은데 저장 기능, 전송 기능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의 할 일을 집에서 막 작업하다가 이걸 직장에 가져가야 되잖아요. 메모한 거를. 그럼 어떻게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죠. 내 컴퓨터에 있는 기능을 직장 컴퓨터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핸드폰에서 메모하죠. 여기다 메모해서 직장에서 보시면 핸드폰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 직장에서 뭐라고 해요? 일 안 하고 핸드폰 쳐다보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네이버에 있는 메모 기능을 사용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문자 보냈었죠. 양이 괴본 많았어요. 이거를 핸드폰에서 보내려면 어려워요. 그 많은 양을 언제 보냅니까 제가. 그래서 그거를 키보드로 입력을 해요. 메모장. 어디 메모장? 네이버에 있는 메모에다가. 그리고 네이버 메모 앱을 깔면 돼요. 여기다. 스마트폰에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PC에서 입력한 네이버 메모가 스마트폰에 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들어가서 제가 이거를 복사해 가지고 메시지란에다가 붙여넣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보내면 편하고 또 두고두고 볼 수 있죠. 예. 그럴 때 쓰는 게 메모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윈도우에 있는 메모 기능입니다. 미디어 센터라고 있어요. 미디어 센터는 뭐냐면 멀티미디어 데이터들, 동영상, 그림, 뭐 사진, 또 음악 파일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DVD 메이커. 내가 갖고 있는 동영상,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동영상이나 여행 가서 찍은 가족 사진들이나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들을 DVD로 제작할 수 있어요. 그럼 DVD로 제작을 해서 DVD 플레이어가 있으신 분 가정에 집어넣으면은 홈시어터에서도 재생이 되게끔 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없었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근데 편해졌어요. 컴퓨터가 만능 도구가 돼버린 거죠. 이제는. 과거의 컴퓨터가 몇 년도에 나왔나요?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가 처음에 등장한 거는 몇 년도다라고 참 표현이 어려운 게 약 5,000년 전에 중국에서 주판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계산 도구였죠. 계산. 근데 그 주판으로 계산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굉장히 빨리 계산하지 않습니까? 아예 머리로 암산하잖아요, 주판 대신에. 근데 보니까 이 주판 알 튀기듯이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린대요, 계산을. 상상이 안 되는데 그네들은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계산을 하는데 주판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판을 기계적으로 할 수 없느냐? 기계적으로. 그냥 띡띡띡 전부 계산이 되게끔 하는 기능이 없겠느냐 하면서 만든 게 1600년대서부터 쭉 그런 기계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40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IBM이라는 기업하고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이 이제 계산 기계를 만들어요. 계산기.
전자계산기죠. 컴퓨터가 아니라 이제 빨리 계산을 해서 미사일을 이제 어떻게 적한테 쏘면은 탄도 계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1941년에 만들고 1944년도, 45년도, 46년도에 이제 원자탄, 원자 핵 반응 분열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원자탄을 만들고, 그리고 1951년도에 들어와서는 이제 미국에서 만든 컴퓨터를 이제 회사나 기업에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컴퓨터가 등장한 지 뭐 100년도 안 됐어요. 1940년대 초반이라고 보시면은 그렇게 많은 세월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주로 계산만 했었어요. 빨리 계산하는 거, 많이 계산하는 것만 했었지, 지금처럼 뭐 글자를 보여주는 이런 기능은 아니었었죠. 이런 글자를 보여주고 하는 기능은 이제 PC가 보급이 되면서부터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PC는 몇 년에 보급이 됐습니까? 1979년도에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처음 만든 건 아니에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1979년도에 이제 개인용 컴퓨터, 아주 성능이 엉망이었던, 지금은 컴퓨터에 비교해보면 엉망이었지만 그 당시 때는 획기적이었죠. 그냥 돈 주면 아무나 막 쓸 수 있는 그런 PC들이 등장한 거예요. 퍼스널 컴퓨터가. 그러면서 그거로 처음에 게임을 하고 학습을 하고 그러다가 영상을 편집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컴퓨터가 없던 시절엔 DVD를 어떻게 제작했을까? CD를 어떻게 제작했을까? 방송국이나 그런 방송 전문 업체 기업이나 이런 단체에서 고가의 기계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에 DVD 플레이어가 있으니까는 이걸 가지고, 이거 안 나오냐? 이게 나오네요. DVD 제작이 안 되네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DVD 읽어낼 수만 있어요. CD는 레코딩이 되는데 DVD는 레코딩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DVD 레코딩이 되는 기계는 2만원도 안 돼요. 그걸 갈아치면 돼요. 그럼 집에서 DVD 제작할 수 있어요. 업체에다가 맡겨서 몇십만원, 몇백만원 들이지 말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동영상을 가지고 DVD를 제작해가지고 친척들한테 DVD 복제해가지고 나눠주면 돼요. 우리 애기 돌사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제 장조카 결혼할 때 제가 업체에서 와서 사진을 찍어줬죠.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 5, 600장을 찍어줬어요. 제가 사진도 하니까는 찍어가지고 전자앨범을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처가 쪽, 조카의 처가 쪽하고 본가 쪽 해가지고 재료비 얼마 안 들었죠? DVD 한 장에 얼마나 합니까? 뭐 위에다가 이제 표지 붙이고 케이스 씌우고 뭐 속지 만들어봤자 1,000원도 안 들어요. 한 개당 1,000원. 4세트 만들어줬거든요. 4,000원. 재료비 4,000원 들었어요. 어차피 사진을 찍는 거야 뭐 필름으로 찍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다 메모리를 찍잖아요. 재활용하면 되니까. 500장 찍어가지고 한 5시간에 걸쳐서 앨범을 제작해가지고 컴퓨터에 딱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음악이 쫙 나오면서 전자 앨범이죠. 종이 앨범처럼 넘기듯이 앨범을 딱 넘기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뭐 말소리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해서 보냈어요. 되게 좋아하죠. 그걸 만약에 종이 앨범으로 만들려면 500장 사진을 만들려면 한 몇백만원 넘어갈 거려. 500장 사진 집어넣으려면.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뭐 반나절도 안 걸려서 뚝딱 만들어 가지고 탁 갖다 줬단 말이에요. 탁 DVD 제작해 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죠. 대신에 DVD 플레이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서 보는 거로. DVD 플레이어에서 보는 거는 더 쉬워요. 더 쉬워요. 대신에 내가 조절을 못 하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마음대로 못 보는 거죠. 있는 대로만 보는 거죠. 그건 불편한 거죠. 자, 그 다음 디펜더. 이게 백신이에요. 윈도우 7서부터는 윈도우 디펜더라는 기능이 있어서 바이러스, 이런 악성 코드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백신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그 다음에 홈 원격 미디어 스트리밍이라 그래서 스트리밍은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많은 동영상을 보시는데 유튜브란 동영상은 내가
클릭을 해서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되면서 보는 거잖아요. 그걸 스트리밍 기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 컴퓨터 안에 있는 음악, 비디오 이런 것들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 컴퓨터가 어느 곳에서든지 다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게 기능은 되어 있는데 설정하려면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런 기능도 있다더라. 그리고 시동 복구라고 하고요. 컴퓨터 복구 기능이 있습니다. 어느 날이요. 컴퓨터를 윈도우를 새로 작업했어요. 설치했어요. 그래서 껐다 켰는데 깨졌어. 윈도우가 안 켜지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작업을 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는 다시 설치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능이 있어요. 윈도우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가지고 설치가 안 됐으니까 깨졌으니까 그건 복구해라 그러면 해결이 돼요. 그거 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그럼 지가 알아서 껐다 켜지면서 쫙 나와요. 또 하나 막 작업 중에 정전이 됐어요. 막 작업 중에 정전이 되면 컴퓨터는 막 뛰어가다가 넘어진 것처럼 큰 상처를 입는 거예요. 안에서 작업하다가 멈춰버리면. 그러면 이제 껐다 켜지게 되면 이제 켜지게 되면은 시동 복구로 갈래요? 일반 모드로 갈까요? 물어봐요. 그때 시동 복구라는 말이 나오면 시동 복구를 가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말이 없으면 그냥 알아서 껐다 켜지는데 시동 복구라는 말이 나오면은 시동 복구로 갔다가 다시 켜주면 돼요. 그럼 알아서 안에 잘못된 부분을 다 정리해주고 자동으로 다 됩니다. 그리고 복원 기능도 있어요. 복원 기능.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이 프로그램 설치한 이후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 프로그램을 제거하면 되느냐?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넘어졌어. 무릎에 피가 나. 어떻게 하면 좋죠? 가장 좋은 건 상처를 치료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더 좋은 방법은 뭐예요? 안 넘어지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넘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안 넘어지게 해요?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돼요.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되돌리면 이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능을 윈도우 복원이라 그래요. 복원 기능.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거죠. 그 다음에 왼쪽에 나오는 게 뭐가 있나요? 체험 주소 아까 말씀드렸어요. 체험 주소 1.0에서 1.9까지 있다라는 거. 시험에는 뭐라고 나오면 체험 주소는 1.0에서 10.0까지 표시된다라고 되는데 7.9까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터치. 우리 강의실 모니터는 터치 모니터는 아닙니다. 근데 터치 모니터도 팔아요. 요즘 나오는 노트북 중에는 터치 모니터가 작동되어 있는 노트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키보드로 마우스로 작업해도 되지만 손가락으로 눌러도 돼요. 윈도우 XP는 터치 모니터가 있어도 터치 기능이 지원이 안 됩니다. 윈도우 XP는. 근데 윈도우 7서부터는 가능해요. 예. 참고로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은 몇 개까지 터치가 될까요? 여러분 되게 지금 쓰시는 핸드폰은 손가락 한 개는 눌러 보셨잖아. 두 개도 해보셨죠? 두 개. 세 개 해보셨어요? 네 개, 다섯 개? 게임 같은 거 보면 있어요. 게임 같은 거 보면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이렇게 화살표 돼갖고 막 팡팡 튀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게임 같은 거. 노래도 나오면 노래에 맞춰서 뭐 이쪽 가라 저쪽 가라 발 막 튀는 거 있었잖아요. 그림을 모르겠는데. 피아노 게임 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피아노 10손가락으로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은요 10개 손가락 터치를 자동이 돼요. 10개까지. 근데 보급형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쓰는 저렴한 화면은 크되 안에 메모리라든지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 있어요. 보급형. 이거는 5개까지입니다. 그래서 싼 거예요. 제가 봤던 어떤 거는 20개도 터치가 지원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누가라는 안드로이드 버전 돌죠?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그 안드로이드 버전이 있잖아요. 안드로이드. 이번에 사용하는 게 누가죠. 누가. 모르세요? 옛날에 누가바 아이스크림 중에 누가바. 그 누가라는 게 이번에 안드로이드 버전의 이름이에요. 누가. 처음 들어보시나 보다.
뭐 아이스크림도 있고요. 뭐 많아요. 아이스크림은 I죠, I. 누가바는 뭐죠? 누는 N이죠, N. 그러니까 A, B, C, D로 나가요.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는 윈도우 뭐 7, 8, 8.1, 9 없이 10으로 갔잖아요. 다음에 11로 갈지 뭐 12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안드로이드 버전은 A, B, C, D로 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사용하는 거는 누가라는 안드로이드인데, 이 누가라는 안드로이드에서는 스마트폰에서 터치가 몇 개까지 지원이 되는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핸드폰 기계 자체에서도 몇 개까지 터치가 되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내가 산 터치 모니터는 몇 개까지 터치가 지원이 되는지 이런 거. 그러니까 윈도우 7에서는 터치 모니터를 지원을 해주는데 몇 개까지 지원이 되는지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제가 사용하는 모니터는 일반 모니터라서 터치가 안 되는 거라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레디 부스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하드 디스크가 빠를까요? 플래시 메모리가 빠를까요? 플래시 메모리가 뭔지 잘 모르시죠? 플래시 메모리는 디카 메모리나 USB 메모리 같은 걸 플래시 메모리라 그래요. USB 메모리 아시잖아요? USB 메모리. USB 메모리 안에는 플래시 메모리라는 회로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플래시 메모리 회로가 읽어내는 속도는 빠르고요. 기억시키는 속도가 좀 더뎌요. 근데 윈도우를 켜면 읽어내는 기능일까요? 기록하는 기능일까요? 컴퓨터에 전원을 켜면 부팅 된다 그러죠. 부팅이라는 말은 저장 장치, 보조 기억 장치에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얘를 읽어내는 기능이죠.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여기다가 이 책에다가 기록하는 게 아니라 책 속에 있는 내용을 내 머리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게 학습이잖아요. 그러면 학습한 내용을 시험 볼 때는 출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팅이라는 말은 보조 기억 장치 저장되어 있는 윈도우 기능을 읽어내는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플래시 메모리가 읽기 속도가 하드 디스크에 비해서 빨라요. 기록하는 속도는 더딜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속도를 이용을 하자 인 거죠. 즉 말하면 8기가나 4기가짜리를 플래시 USB 메모리 안 쓰는 거를 하나 뒤에다 꽂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윈도우에다가 레디 부스트 기능을 지정을 해버려요. 그럼 윈도우가 그 USB 메모리에다가 윈도우 부팅하는 기능을 넣어줘요. 알아서 한번 세팅해줘요. 그리고 전원을 딱 켜는 순간 하드 디스크에서 부팅되는 게 아니라 USB 메모리에서 부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부팅돼요. 체감을 느껴요. 그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그 USB 메모리 못 쓰잖아요. 불편한 거지. 그런데 최근에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SSD? 시험에도 잘 나와요. 이 용어는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라 그래서요. 하드 디스크가 아니라 플래시 메모리로 만든 저장 장치입니다. 하드 디스크 속도가 한 150 정도 나와요. 초당. 근데 SSD는요 한 500 이상 나와요. 속도가. 그럼 150에 550이면 3배 이상 되지 않습니까? 3, 4배 이상 되잖아요. 가장 빠른 거는요 3200도 나와요. SSD 중에 가장 빠른 건 3200이 나와요. 그럼 3200대 150이면 벌써 몇 배죠? 20배 빠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는 전원을 켜면 부팅되는데 몇 초 걸려요? 부팅된다는 건 바탕화면에 쫙 나오는 시간이에요. 몇 초 걸립니까? 제가 하드디스크에서 쓸 때는 한 3분? 5분? 오래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샤워하고 나오면 그때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원을 켜면 떴네 할 정도로. 그래서 요즘 나오는 컴퓨터 중에 성능이 좋은 거는 2초 만에 부팅이 돼요. SSD 때문에. 근데 이 3200에다 윈도우를 설치해 놓으면 딱 키면 바로 켜졌네 이렇게 할 정도로 빠를 겁니다. 그게 SSD라는 기능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 파일 시스템서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보시다시피 되게 모르는 용어들, 낯선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시험에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험 때 대비해서 보시면 힘들고요. 수시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시로 보셔야 그 말이 그 말 갖고 이제 알아듣지는 못하더라도 많이 보다 보면 맞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낌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